이번 사연은 정신병자 같은 시어머니의 과격한 행동에 고소장으로 대응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30대 동갑입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확실히 연을 끊겠다는 제 마음을 알려주려고요. 남편도 동의를 한 일이고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하자고 한 일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외동입니다. 시댁과 친정은 집안도 비슷하고 남편과 저 연봉도 비슷합니다. 사이도 나쁘지 않고요. 첫째를 낳고 형편상 합가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50대 후반이시고 비교적 젊은 편이세요. 저는 3교대 일을 하는데 집안일과 육아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둘째가 바로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쉽게 지치시는 분이시라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집안일 육아 정말 잘해주셨고요. 집안일과 육아에서 가장 일을 안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네요. 둘째를 낳고 첫째가 걱정이라 산후조리원 안 갔습니다. 첫째는 주로 시부모님이 돌봐주셨고, 둘째는 갓난아기이니 당연히 제가 돌봤습니다. 아이들 씻기는 것과 청소, 빨래, 저도 할 건 다 했어요. 대신 주방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하는 일은 시어머니가 맡으셨거든요. 둘째 낳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들어간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 미역국, 김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3일째는 쉰 미역국,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외출하시며 사골 끓인 것이 있다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으려고 보니 상에 있었습니다.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모유가 잘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황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없어서 남편 퇴근길에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싫었는지 이제 부엌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면서 분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이 예뻐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나에게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제대로 산후조리 하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과 어머니가 많이 싸웠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분가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분가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라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할 때 강하게 말하고 따지듯이 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가 얘기도 몇 번 했었다고 해요. 친정에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분가를 하고 싶은지 묻더군요.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냥 젊을 때 분가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같이 사는 것이 힘들 게 뭐가 있냐 물으셨습니다.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그 정도는 다 하고 산다고 하셨어요.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남편에게 쌍욕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혼해라, 나냐 쟤냐 선택해라, 다른 여자를 알아보겠다, 행실이 어쩜 저따위인지 쟤네 부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참았다, 잠을 쳐 잔다고 시부모 밥을 안 차린다,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친정부모님에 대한 얘기에 울컥해서 방에서 나가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나 일하면서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임신도 했다고 했더니 자기 새끼 밥 준 것이 뭘 대단한 일이라고 떠드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왕비 대접해줬다고 하면서 본인이 애 봐준다고 했지 살림을 해준다고 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편에 서서 말을 했고 분가는 언제쯤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짐 쌌습니다. 친정에 말씀드리고 신랑에게 일단은 친정에 가 있자고 했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주방에 가시는 건 하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칼을 치우는 저를 따귀를 제대로 날리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아섰고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물건 던지고 남편을 치셨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친정부모님 얘기도 서슴없이 하시고 결국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와서 남편이 큰 죄를 지었다고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지금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 여기 있으면서 천천히 분가를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문자로 미안하다고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분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계속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본인이 저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 몸져 누워 계신다고 하더군요. 제발 와서 풀자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문자 내용 보여주고 어찌해야 할지를 상의했습니다. 나는 내가 맞은 것보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부모님 욕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찾아가서 대화를 해봤자 또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 어머니와 확실히 정을 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것을 고소하는 것이었어요. 고소하려고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에 갔는데 외상은 시어머니가 물건 던질 때 맞아서 생긴 팔에 있는 찰과상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고소까지 했냐고 난리셨어요. 계속 욕해보시라고 협박도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로 남편에게 저를 잘 달래보라고 하셨다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짓을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섭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고 사시라고 했대요. 며칠간 또 시어머니 저에게 문자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마음대로 분가해라, 손주들 얼굴은 보고 살게 해달라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성문은 이제 판사에게 제출하셔야 한다고 답장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만든 외할아버님을 원망하시라고 했어요. 항상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많은 집에 막내딸로 자라서 외할아버님이 본인을 애지중지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뒤로는 저에게 문자를 안 보내셨습니다. 친정에 온 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신랑이 살 집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집을 구하게 되어 저희 곧 친정에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 구하는 돈 도움 주시겠다고 했지만 신랑이 완강히 거절해서 은행이자 드리기로 하고 친정 부모님 돈 빌리기로 했어요. 본인 엄마인데 남편이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야 시댁과도 나중에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며 고소를 하자며 쓴웃음을 짓던 신랑 표정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사 준비 잘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사는 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창피한 집안일 어디 가서 말할 곳도 없어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부부 생활을 본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길래 정신병자 취급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먼 이야기라 생각하고 신혼처럼 살고 있어요. 어른에게 표현이 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미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본인 남편이고 제가 내연녀라 생각하는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신랑이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 두둔하는 모습 보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에 털어놓아 봅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은근히 미워했어요. 신랑 위로 이혼해서 혼자 사는 누나 한 명 있어요. 신랑은 자상한 성격입니다. 시아버지는 신랑이 어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시어머니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후에 시아버지로부터 신랑에게 연락이 왔지만 신랑은 매몰차게 끊어버렸다고 해요. 저희 결혼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지가 참석하고 싶다 해서 거절하느라 좀 애를 먹기도 했어요. 암튼 신랑은
형님 결혼한 후부터 시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살가운 딸 역할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형님은 좀 뚱한 성격입니다. 시어머니는 신랑과 연애를 시작하고 신랑이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질투하시더군요.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조건으로 치면 신랑은 저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말이죠. 결혼할 때 저희는 신혼집으로 오래된 빌라 전세를 구해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좀 더 나은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나 봐요. 나중에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서 너희 집에 반찬도 해다 주고 살림도 해주고 한다는 말에 가르쳐 줬다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기 엄마에게 함부로 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이가 많이 좋은 편이에요. 주말 중에 하루는 함께 외출해서 맛집도 찾아가고 시골 분위기 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집에서 보내요. 부부가 단둘이 집에서 뒹굴거리다 보면 뭐 하겠어요. 결혼 초반 때만큼은 아니어도 저희는 아직 뜨겁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혹시 옆집에 소리가 들릴까 걱정돼서 부부관계 시에 보통 TV를 켜놓아요. 얼마 전에 신랑과 한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려서 너무 놀랐습니다. 방문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TV 소리 때문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었던 거죠. 방문을 열고는 시어머니가 서서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불을 가져와서 저와 함께 덮고 시어머니에게 지금 뭐 하시냐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도 민망해서 집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옷 입고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민망하기는 하지만 제가 어머니 오실 때는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대낮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나는 네 년이 이딴 년이란 걸 알고 결혼을 반대했던 거라고. 세상에 이런 미친 거한테 내 아들이 홀려서 결혼을 했다고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끌고 나가듯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신랑도 저도 너무 놀라서 그날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렸네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고 당황해서 그러셨나 했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 메인 반찬 같은 것을 신랑 앞에 두고 본인이 허겁지겁 먹어서 제가 못 먹게 한다던가 괜히 성질을 부린다던가 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형님도 함께 있으면 둘이 저를 보면서 소근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은근슬쩍 백주대낮에 어쩌고 하는 말을 제가 들리도록 하는 거였어요. 부부가 아이도 없이 둘이 사는데 밤과 낮을 가려서 사랑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부모님은 흐뭇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못된 시어머니이기는 했지만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심리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겼다 생각하는 홀어머니의 심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시니 시어머니와 형님을 꼭 봐야 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형님 생일이라고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신들린 듯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왔네요. 신랑과 좀 일찍 가서 음식을 차려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물론 메인 반찬은 저로부터 먼 쪽에 가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저와 신랑은 주방에서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시어머니와 형님은 대낮에 어쩌고 하면서 소근거리더군요. 시어머니와 형님 둘 다 그러는 것을 보면 작정한 거죠. 과일 깎으면서 신랑에게 자꾸 어머님이 저런 소리 하신다. 그날 이후로 더 스트레스를 주신다 했더니 신랑이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닭화상 차려서 거실에서 먹으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형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시어머니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에게 대낮에 어쩌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셨다고 말했죠. 형님은 그게 왜? 하는 반응을 보이길래 아들 며느리가 금실이 좋으면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했습니다. 홀어머니들 가끔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며느리를 첩이라 생각해서 질투하고 시집살이를 시킨다던데 이거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했어요. 형님은 저희가 아직 어려도 한참 어리다나요? 혹시 형님도 질투가 나셔서 그러냐고 했죠. 어머님은 결혼한 아들 집에 연락도 없이 들어와서 민망한 상황이 되었으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난리를 치고는 그 이후로 먹을 것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서 스트레스를 주시니 얼른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라면 형님도 함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한다고 했죠. 신랑이 갑자기 대낮에 그런다고 내 마누라가 요물이면 나는 괴물인가? 라고 말하더라고요. 말이 좀 웃기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형님 열받으라고 빵 터진 것처럼 일부러 크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니들이 대낮에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어쩌고 하시는데 신랑은 우리 밤낮 가리지 않는데 왜? 부부 사이에 뭐가 어때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이젠 그럴 일 없겠네. 이랬고 저는 어머님이 흐뭇하게 생각하고 못 본 척 하실 일을 부들부들 떨면서까지 화를 내셨으니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저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이라나? 신랑이 형님에게 그게 왜 잘못이냐고,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게 미친 거지 이러면서 형님을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무슨 년 무슨 놈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신랑이 누나도 정신과 상담이 시급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일어났는데 일부러 웃은 것은 아니고 진짜로 웃음이 나서 웃었던 거예요. 시댁에서 나오는데 형님은 현관문까지 쫓아오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 나가고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형님이 발정나서 부러워서 저러나? 제 말을 들었는지 형님이 욕하던 것을 멈추더라고요. 나오면서 형님, 얼른 어머님과 상담받아 보세요. 저희 다시는 안 와요. 하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시어머니는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해서 저를 질투해왔던 것이 맞겠죠. 한동안 올가미가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후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계속 미안하다 말하고 그때 일은 두 번 다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상식 아닌가요? 집에 오면서 신랑이 얘기하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심하게 군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대낮부터 뭐 하는 짓이냐는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부부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뭘 하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아서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질투가 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런 질투 때문에 며느리 못 살게 굴면 아들 잘못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다시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남편 대신이었고 저는 본인 남편 빼앗아간 내연녀로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대놓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 봐서 심통 부리고 저를 괴롭히고 그랬나 봐요. 시어머니가 정신과 상담이든 심리치료든 받지 않으면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저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만약 신랑이 시어머니 이해하자면서 시어머니 편들거나 했으면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암튼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한통 속이던 형님을 앞으로는 안 보고 살아도 돼서 좋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혼 미혼에 관계없이 여자 신도들과 여러 가지 연문이 있던 목사 예비신랑과 시원하게 파혼을 하게 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 먹은 노처녀입니다. 얼마 전 남친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급여가 그리 크진 않지만 안정된 직업이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은 편은 아니어서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제 스펙을 쌓아가는 것으로 일과를 삼다 보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급여가 그리 많지 않더라도 혼자 살면 그다지 쪼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혼자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나름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안 사귀어 보지는 않았지만 남자를 사귀면 상대방에게 제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오래 사귀지는 못했었죠. 그러다가 1년 전쯤에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좀 날라리 신자라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갈 정도의 열혈 신자는 아닙니다. 그 남자의 첫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말도 부드럽게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키도 크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 키를 좀 따집니다. 남자의 집안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제법 규모가 되는 교회인데 그 남자가 교회를 이어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첫 만남 후에 연락도 자주 해주고 제가 바쁠 때는 알아서 연락도 안 하고 참 배려심 있는 사람 같아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간 지 6개월 정도 후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싫지 않았고요. 이런 남자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직업이 목사라서 교회를 한 주라도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우리 부모님도 아주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부께서 교회 신도분들께 저를 인사시킬 겸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교회에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쁜가 보다 했었죠. 그러다가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과 인사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들께도 인사를 시켜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어떤 여자분이 예비 신랑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날 퇴근길에 그 여자분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엄청난 얘기를 하더군요. 그 여자분은 예비 신랑네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 예비 신랑으로부터 당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예비 신랑보다 몇 살 더 많아서 예비 신랑은 중학생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부모님에게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에 예비 신랑이 교회 청년부에 다 말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또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였고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다가 평소에 정말 깔끔한 매너와 배려심을 가진 예비 신랑이 그런 짓을 했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안 믿어주셨다더군요. 그 여자분 말로는 부모님이 그 얘기를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도 예비신랑이 목회를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부녀들과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분의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그 여자분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앞뒤가 다 맞아떨어져서 안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과 헤어져서 집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 신랑이 핸드폰이 두 개인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개인 폰이고 하나는 업무용 폰이라고 했는데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업무용 폰이 뭐가 필요하지? 했었는데 의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 없던 듯이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비 신랑이 화장실 간 사이에 업무폰을 봤습니다. 잠겨있지도 않길래 속으로 아, 어제 그 여자분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 했습니다. 그 폰을 열어보니 카톡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여러 여자와 개인톡으로 수위가 높은 대화들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일컫는 말들은 기본이고요.
게다가 서로의 몸을 찍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빨리 만나서 자고 싶다. 내 아이를 임신해서 남편의 아이라 속이고 낳아달라.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렸지만 그 카톡을 주고받던 여자들 중 한 명의 전화번호를 제 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었다는 듯이 남친과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땡땡교회 다니시는 김땡땡 씨 맞으시죠? 하고 물었더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 조금 정신이 들어 남친과 만날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계속 표정이 안 좋으니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겠다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고요. 남친은 차분하게 이유를 묻더군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차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여자분들이 자기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결혼을 할 것이라 정리하려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화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듯한 그 말투와 태도에 정말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말을 끊고 어쨌든 우리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로부터 2번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사정 다 말씀드리고 파혼할 것이라고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목사님 남친을 믿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그렇지 딸 인생이 걸린 일인데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참 사람 보는 눈도 없나 봅니다. 이제 깨끗이 잊고 결혼은 저에게 안 어울리나 보다 생각하고 귀여운 조카들이나 후원하며 살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질이라 욕해 주셔도 좋으니 위로의 말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과 친정 식구들까지 디스하던 신우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신랑은 30대 중반이고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이 채 안 되었고 아이는 내년쯤에 가질 계획이에요. 동갑내기 시누이와 결혼 전부터 기싸움이라고 해야 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누에게 제가 1승을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연승을 할 계획입니다. 신랑과 연애할 때 신랑이 자기 SNS에 저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 대부분 예의상 여자친구 예쁘네 잘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댓글에 오빠가 아깝다. 전 여친들은 다들 키도 크고 그랬었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는 신랑과 단순히 사귀는 사이라서 오빠 동생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막 뭐라 했는데 자기 동생 감싸기 급급하더라고요. 만약 오빠 동생이 남친 여동생에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신랑은 너랑 동생은 다르지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소리 들어도 되고 동생은 안 되는 것이냐며 엄청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겨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니 동생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옷이나 신발을 사면 신랑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연애 때 한 번은 제가 새로 산 스커트를 입고 나가서 어떻냐고 물으니 키도 작은데 그런 거 입으면 더 작아 보여.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으며 넘어갔는데 이 일을 신랑은 잊었는지 얼마 뒤에 자기 동생이 스커트를 샀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커리우먼 삘이 나더라고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키가 좀 작고 신우는 키가 168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중에 신우가 남친이 생겨서 집에 인사 오면 술을 엄청 먹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소주잔에 먹고 신우 남친은 글라스로 먹일 것이라고 하길래 우리 아빠나 오빠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했더니 너는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오빠야말로 나와 가족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만 생각하며 살 것이냐고 하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 뒤로 신랑은 제 편 비슷하게 되어서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만나면 제가 키가 작다, 친정 식구들 모두 키가 작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곤 했습니다. 제 키가 158인데 그렇게 작다는 말을 들을 정도인가요? 그리고 저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겨서 나름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었는데요. 신우는 결혼식 때 제 남동생을 봤는데 키도 작고 여친도 없지 않냐고 하는데 정말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고는 자기와 자기 오빠인 신랑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다며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신랑 얼굴 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남자 볼 때 키를 좀 밝히는 편이라 신랑 외모는 단지 키 하나만 봤거든요. 제가 신우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신랑에게 좀 짜증내고 그랬더니 신우가 눈치 없는 소리를 할 때마다 신랑이 나서기는 했습니다. 그런 말은 뭐하러 하냐고 하면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지어낸 말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안 가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동안은 주말마다 한 주는 시댁, 한 주는 친정에 가고 그랬는데 시댁에 가기 싫어서 친정도 가지 않았어요. 시댁은 안 가고 친정만 가면 신랑이 형평성 어쩌고 할까 봐서요. 한동안 시댁에 안 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만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는 말씀을 빙빙 돌려서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냥 못 알아듣는 척 했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신우의 말에 편들어주던 분이시니 정냄이 떨어져서요. 친정을 디스하는 말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맨날 속상해도 참고 살던가 아니면 큰 소리가 나던가 해야 하는데 둘 다 저는 무서웠거든요. 지난번 어버이날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주에 친정에 가서 용돈도 드리고 신랑이 아빠와 술도 한잔하면서 예쁨 받을 짓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안 갈 명분이 없잖아요. 또 신우가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몰라 두근대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 근처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시댁으로 갔는데 다 같이 거실에 있을 때 신우가 또 시작을 하더군요. 제가 머리 기르는 것을 잘 못해서 머리가 쇼컷인데 여자는 자기처럼 머리가 길어야 한다는 둥, 헤어스타일 때문에 제가 더 작아 보인다는 둥, 제 남동생은 30이 다 되었는데 언제 여친 생기냐는 둥, 정말 미친 소리가 절절로 나오더군요. 도가 지나쳐도 신랑이 신우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참고 있는데 신우는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떽떽거리는 거였어요. 저도 못 참겠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실이어도 이 좋은 날 그런 얘기에서 분위기 망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했더니 자기가 무슨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럼 저도 마음에 두고 있던 사실을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키만 멀대같이 크고 말라서 볼륨감은 하나도 없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대나무 같다 했습니다. 근데 이성을 만날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한 것인데 아가씨가 못소린 것을 보면 외모도 정말 별로지만 인성은 더 별로인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애써 웃으면서 자기가 언니 키 작다고 몇 마디 한 것에 복수하는 것이냐고 유치하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런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쁘고 분위기 망칠까봐 안 하는 사람인데 시댁 분위기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나름 분위기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솔직한 분위기 나도 좋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신우 얼굴 똑바로 보면서 근데 왜 아가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소리도 잠긴 것 같은데 기분 나빠서 흥분한 것은 아니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제가 신랑을 보면서 내가 너무 오버해서 솔직했나? 했더니 신랑은 아냐, 쟤도 지가 한 소리가 있는데 뭐. 이러는데 신랑이 갑자기 왜 이러나 했습니다. 신우 약 올리면서 사실 속으로 많이 떨렸거든요. 큰 소리 나고 신우가 저한테 달려들면 어쩌나, 시부모님이 신우 편 들어서 나에게 뭐라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질러버리고 나니 속도 시원하고 생각 외로 별일 없었습니다. 그날 신우에게 시원하게 약 올리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서 웃는 얼굴로 시부모님께 효도하다 왔네요. 이제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신우가 또 까불면 똑같이 해주죠 뭐. 저 이런 거 좀 즐기나 봐요. 이번 사연은 쓰니님 어릴 적 재혼해서 나몰라라 해놓고는 이제 와서 효도를 바라는 엄마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절교선언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이 된 여자입니다. 친정엄마가 너무 싫습니다. 결혼하고 더 싫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와 외가 식구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엄마와의 문제로 친구들과 상담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은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못했어요. 친구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제 얘기를 이해하기조차도 어려웠을 테니까요. 선배들에게도 아주 많이 친해지게 되면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의 조언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너도 결혼해서 살아보면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일까요? 엄마를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더 이해가 안 가고 화만 더 납니다. 남편은 이런저를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안 좋은 기억은 있고 엄마와 잘 지내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이젠 남편이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엄마와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저희 부부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도량이 넓지 못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는 자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었어요. 장면만 기억나는 많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는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에는 몸싸움도 있었고 서로 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한 날도 있었고 조금 덜 심한 날도 있었죠.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했던 이유는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서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저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는지 저는 13살 때 이모 댁에 잠깐 맡겨져서 살았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집에 있는 돈이나 귀중품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모의 이 말은 정말 평생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부와 사촌들은 감시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었죠. 이모 댁에 있던 몇 달간 제가 이모 가족들에게 도둑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모 댁에서 몇 달 있다가 저는 19살까지 외삼촌 댁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한 후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생각하시며 보낸 것인지는 몰라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외삼촌 가족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잘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내 부모와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심적 부담을 갖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이모 댁에서 몇 달간의 악몽과도 같은 기억 때문이기도 했겠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이모 댁과 외삼촌 댁에서 사는 동안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외할아버지는 저에게 화를 내며 아빠 욕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여자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급동이 마려웠어요. 그 이후로도 무슨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화장실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눈치를 보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20살에 대학에 붙자마자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아빠는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지만 대학 학비와 생활비, 월세 등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빠가 보내주는 돈으로는 약간 빠듯해서 열심히 알바를 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도 아빠가 월세는 계속 보내주셨어요. 아빠는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시고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시고 아저씨를 만나서 같이 사셨는데요. 엄마는 그 아저씨와도 자주 싸웠습니다. 대학 때부터 엄마는 수업 시간에도 새벽에도 시간에 상관없이 아저씨랑 싸운다 집으로 와달라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크게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 때문에 저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바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고성이 오가며 싸우고 있는 엄마와 아저씨를 말리고 오는 것이 저의 일이 돼버렸어요.
너무 괴롭고 지겨웠습니다. 제가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엄마에게 차라리 아저씨와 헤어지고 나와 같이 살자고 말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한 번만 더 아저씨와 문제가 생기면 저와 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저씨와 이렇게 싸우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엄마와 아저씨가 몸싸움을 하면서 크게 싸웠던 날, 제가 가서 싸움을 말리고 나서 엄마에게 펑펑 울면서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에 엄마 이름만 떠도 이제 싸움 말릴 생각에 떨리기부터 한다며 아저씨와 헤어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자고 엄마가 직장 구하기 전까지 제가 용돈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지겨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더니 엄마도 알겠다고 하며 아저씨와 정리하고 오겠다더니 며칠 동안 제 연락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거의 한 달 만에 연락을 해서 엄마는 아저씨와 다시 잘 지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엄마와 1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년 뒤에 엄마가 사과를 하고 제 마음도 좀 누그러져서 엄마와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20살 이후로 고아와 같이 지냈습니다. 친가와는 부모님 이혼 후부터 왕래가 없었고요. 외가는 제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저를 부르지도 않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명절 같은 때라도 엄마를 보고 싶은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명절에 아저씨의 본가에 가야 해서 저는 명절이 정말 외롭고 슬펐습니다. TV에 나오는 명절 풍경과 가족들의 정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괴로워서 명절 내내 TV도 보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서 명절을 보내던 저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엄마였어요. 근데도 저는 그때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랬는지 엄마의 그런 행동에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외로움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외로움에 적응이 되었는지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외로움을 숨기고 혼자 나름 씩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외로움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얼른 결혼을 해서 완전한 내 편, 내 가족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학 시절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1도 없이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는데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연락 한 번 없던 외가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자꾸 저희 부부를 부릅니다. 저에게 소리 질렀던 기억밖에 없는 외할아버지의 생신, 사촌 결혼식, 하물며 외가 김장하는 날까지 저에게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면 제가 차갑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야지 왜 남편에게 전화를 하냐고 화를 내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의 성장 스토리를 대강 말은 했지만 외가와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까지 남편은 저에게 힘들게 자랐어도 자식된 도리로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못돼 먹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모 댁에서 도둑 취급 받았던 것, 엄마와 아저씨의 싸움을 말리며 고통받았던 것, 나에게 돈을 보내주었던 것은 아빠였던 것 등을 남편에게 말하면서 서름이 밀려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이지 나에게 눈치를 주거나 하지는 않은 외삼촌에게는 죄송하지만 외가 식구들을 비롯해서 엄마까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뻔하니까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엄마의 행동도 정말 싫다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도 저와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외가를 대하는 행동에 의구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진작 물어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남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있을 저희 이모 환갑에 가자고 하더군요. 가서 엄마와 확실히 얘기를 하고 오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하며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오자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가보니 엄마와 아저씨가 저와 남편을 오라고 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서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엄마에게 이제 엄마를 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엄마에게 엄마가 아저씨와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말리는 것이 너무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 눈치도 봐야 하고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낳아준 엄마에게 그게 할 소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빠와 이혼한 뒤로 아빠가 외삼촌에게 돈을 보내기는 했지만 외삼촌의 보호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아빠가 보내주는 돈에 도움을 받아 살아왔다고 했어요. 엄마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나 몰라라 하면서 아저씨와 재혼해서 살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만 저에게 연락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저씨가 저에게 그래도 낳아준 엄마에게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아저씨에게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잔치에 부르지도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 저희를 부른 것을 보면 장모님과 외가 식구들이 저에게 대리효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호구처럼 처가 친척들에게 대리효도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효도를 하려면 장인어른과 외삼촌께만 할 생각입니다. 그 외의 분들은 땡땡이와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네 아빠가 너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아빠는 내가 직장을 다닐 때까지 꾸준히 제 생활비를 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나와 자주 보기는 했지만 반대로 저에게 요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삼촌을 제외하고 엄마를 비롯한 엄마 식구들을 보면 배부터 아프다고 했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저와 잘 살 테니 엄마도 아저씨와 잘 사시면서 저희에 대한 관심은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에 대해 신경 쓸 시간에 아빠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말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울해 있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남편은 뷔페에 가면 육회 2접시와 초밥 2접시는 기본으로 먹어야 하는데 저 때문에 한 접시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툴툴거리더니 조만간에 아빠를 모시고 뷔페에 가서 제대로 먹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기만 하고 별로 침울하지도 않았는데 나름 배려한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더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에게 아직까지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와 외숙모에게는 저와 남편이 간간히 전화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부부가 경험이 부족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엄마와 통화를 하지 않고 외가에 무슨 일이 있다고 불려가지도 않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이번 사연은 연 끊고 살던 시모가 전화로 다시 잘 지내자고 해서 쓰니님이 당신을 살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었고 맞벌이 중인 기혼녀입니다. 시댁과 연을 끊고 산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지난 일은 잊자고 하더니 다시 잘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낸 적이 없고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이 전화 내용을 토대로 내 병원 입원 기록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니 형량을 줄이려면 좋은 변호사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땅콩가루를 넣은 멸치볶음을 저에게 고의적으로 주어서 그걸 먹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 이까짓 걸로 입원을 하냐면서 당장 퇴원하라고 해서 신랑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섭다고 엄마는 인간도 아니라고 말하고 남편이 주도해서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개털과 땅콩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먹을 때 식재료에 땅콩이 들어있는지 세세히 살피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게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신랑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댁에 개가 있다고 신랑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고 신랑은 시부모님께 얘기해서 밖에서 자리를 갖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 고깃집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알레르기 그까짓 걸 가지고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고 하시더군요. 시부모 될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고 뭐라 하는 것이었죠.
저는 죄송하지만 개털 알레르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집에는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개를 키우는 집에 가면 온몸이 빨개지고 가려워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콩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샐러드에 땅콩을 갈아 넣거나 땅콩 크림을 먹거나 하면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 떨지 않고 자꾸 먹어버릇을 하면 그런 것도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도가 부풀어 오르면 숨이 막혀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자꾸 시댁에 부르셔서 제가 시댁에 있는 개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밖에서 뵙자고 말씀드려서 시부모님과는 항상 외식을 하며 뵙거나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까탈스러워서 시부모를 밖에 나오게 만든다고 불만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꾸 땅콩을 조금씩이라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랑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 사람에게 땅콩은 독이나 마찬가지라고, 엄마에게 누가 독을 조금씩 먹으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겠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땅콩 크림을 바른 샌드위치 같은 것을 자꾸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랑이 화를 내면서 엄마에게 누가 독약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먹겠냐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멸치볶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땅콩가루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저와 남편은 생각 없이 밥을 먹다가 제가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얼굴과 눈이 빨개져 있는데 많이 울었나 보더라고요. 저 응급실에 있을 때 남편이 전화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까진 일로 입원을 하냐면서 당장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정말 미친 거냐고 했는데, 네가 먹어버릇하지 않고 못 먹는 것을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고 하며 저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병원에 오셔서 신랑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같이 살게 둘 수 없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신랑에게 욕하고, 저희 아빠는 신랑 멱살까지 잡고 당장 너네 엄마 오라 하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에게 한참 소리 지르고 쌍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 빌고 빌어서 겨우 진정되셨어요. 퇴원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오히려 남편을 잡는다고 건방진년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어머니가 해다 준 땅콩이 든 음식을 먹고 병원까지 다녀오는 것을 보고도 그딴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했어요. 신랑이 엄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엄마랑은 못 보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살 미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빌고 빌었는지 아냐고 하면서 감옥 안 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라고 신랑이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는 그 이상한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니니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말하고 시어머니를 등 떠밀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았어요.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신랑이 소리 지르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신랑은 지금까지 그때 일로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신랑도 저도 회사를 다니는데 그때 일이 미안하다고 제가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게 하고 커피 타서 마시는 것조차 제가 직접 타서 마시지 못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안 받았는데 하루 사이에 전화가 몇 번이 오더라고요. 시댁에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해서 받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하더니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화가 난 것도 좀 무뎌지고 풀리고 하지 않았냐고, 부모 자식 간에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아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인데 신랑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는 것까지 내가 말릴 수는 없으니 알아서들 하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신랑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더니 제가 신랑에게 말을 잘해서 다시 왕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화가 나서 장난하시냐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전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본데 지금 통화 내용에 당신이 우리한테 보낸 음식에 고의로 땅콩가루를 넣었다는 얘기가 들어있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으니 당신을 살미수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경찰서에 가서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에게 땅콩을 자꾸 먹여야 체질이 바뀌는 것이라 나에게 땅콩을 넣은 음식을 해서 보냈다고 말해보라 했습니다. 이딴 미친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퇴근하고 신랑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이 있거든요. 신랑도 화가 나서 당장 저에게 고소장 내자고 난리였습니다. 제 일인데도 제가 신랑 흥분 가라앉히고 있었네요.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했더니 신랑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를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는 진짜로 고소를 해야지나 본인 잘못을 알 것이라고 하면서 고소하자고 말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진짜 신랑 말대로 하고 싶어요. 신랑이 또 워낙 제 입장에서 화를 내주고 얘기를 해주고 하니 신랑을 위해서라도 고소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시어머니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다가도 신랑이 저에게 항상 웃으면서 대하고 집에서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니 신랑을 봐서라도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 일주일간 생각해 봤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애써 결론을 내려 하면 머리만 아프니 더 두고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 대해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며느리보다 키우는 개가 더 소중한 사람이고 고집 부리기 위해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시험해보는 사람이니 더 말할 것이 없겠죠. 평생 안 보고 살 것이기는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제가 고소를 하던지 안 하던지 제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는 것이겠죠. 이번 사연은 남편에게 상처만 주던 시댁 식구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거짓 취급을 해주고 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반딩크족 부부입니다. 반딩크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신랑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아이를 갖던지 하자고 합의를 하고 결혼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씨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차남인 신랑이 형보다 못하다고 혼만 내셨던 엄마라고 들었습니다. 신랑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없다며 공부도 어느 정도 하던 신랑을 전문대 가라고 해서 신랑은 전문대 졸업하고 취직해서 부모님과 거의 연을 끊고 살았대요. 전문대 다니는 동안 학비도 신랑이 직접 벌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저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부모님과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집은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로 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야단과 코트 등 별걸 다 요구해서 신랑이 뒤집어 엎었지만 신랑 가여워서 제가 예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단하고 결혼식 올렸는데 명절과 제사 때 늘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렸어요. 신랑은 저에게 시댁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안 가겠다고 하면 신랑은 시댁에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 화병이 나더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을 하고 있으면 형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저와 신랑 둘이서 다 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어도 제가 조금만 더 버티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딱 3년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신랑은 자기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그냥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3년까지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신랑이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네와 합가해서 사는데 그 집은 아이가 셋이에요.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시어머니와 형님은 주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도 않아요. 막내가 7살입니다. 저는 디자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작업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따로 있어요. 결혼하고 집과 작업실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강의 살림살이는 있어요. 2달 전쯤에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신랑에게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자꾸 말을 하더랍니다. 신랑은 돈이 생길 일이 있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형님은 저에게 아이가 셋이라 집이 너무 좁고 어쩌고 하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가끔 말을 하길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 달 전쯤에 신랑이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우리 이사 가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이유도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이사 가고 시댁에 왕래도 없이 평생 살았으면 하는데 저에게 아무 원망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자기가 너무 떨려서 그러는데 시댁에 함께 가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신랑 표정으로 봐서 무슨 일 저지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시댁에 가면서 신랑이 얘기해 주는데 그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말하기를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면서 제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이사 갈 집을 구하는데 보태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듣자마자 그냥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 하며 나와서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에게 시댁과 모두 끊고 살자고 얘기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러고 말면 자기가 너무 한이 될 것 같고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서 확실하게 끊고 오려고 지금 시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에게 후회 없도록 한풀이 다 하고 오자고 했어요.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옆에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하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있는 시댁 식구들에게 신랑은 이건 가족이 아니라 거짓대들이라고 하면서 자식을 돈으로 보더니 이제는 며느리 돈도 뺏으려고 드는데 당신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신랑이 듣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살아온 것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앞뒤 안 맞게 그저 한풀이로 소리 지르며 쏟아내는 신랑이 너무 가여워서 저는 눈물이 나려 하는데 꾹 참고 시모와 아주버님 내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신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이랬다. 중학교 때 이랬다. 성인이 되어서 이랬다. 이제 우리 가진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뺏으려 든다. 하면서 신랑은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형제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지 집값 조금 보태라고 했다고 이렇게 남편을 부추겼냐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말하냐고 했어요. 거지가 국어를 하려면 최대한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어라는 주제에 어딜 당당한 태도로 국어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누가 거지냐고 소리 지르니까 신랑이 너랑 니네 부모, 네 와이프가 거지라고 국어라는 법도 모르는 거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를 갈 것이고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니 앞으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들으라고 신랑에게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 말자고 할 때 여기 안 왔으면 이럴 일도 없이 조용히 이사 갔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괜히 내가 고집 부려서 자기에게 미안하다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시라고요. 어차피 신랑 만났을 때부터 고아인 것으로 알고 만났으니 나도 앞으로 시댁은 없는 셈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본가에 가면 자기 집이라고 편하게 있는데 여기 왔다 가면 나보다 신랑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 나 이제 내 욕심에 내 남편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랑 손잡고 나왔습니다. 저도 떨렸지만 신랑은 오죽했겠어요. 신랑이 운전했다가는 사고 날까봐 제가 운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신랑을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시댁 식구들 카톡으로 전화기 불라고 형제이고 가족인데 야박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소리도 안 통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네요. 신랑이 걱정도 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는 신랑 얼굴에 힘든 것이 보이더라고요. 신랑이 결혼 전에 애 안 낳고 살고 싶다고 한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혼 전에 신랑이 자기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겁난다고 딩크로 살자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신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요새는 신랑 표정이 좀 밝아지긴 했지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싶은데 신랑 마음이 무너질까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시일이 지나면 많이 안아주고 그땐 그랬지 하며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어제 이사갈 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우리 신랑 힘내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대출받아 집을 산 것을 알리고 지원을 끊게 되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여자입니다. 맞벌이 중이고 아이는 3살짜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값으로 2천만 원 보태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2억 5천이었는데 저와 신랑이 모은 돈이 1억가량 있었고 나머지 돈은 친정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시댁은 부동산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가 봐요. 시부모님께 돈 들어가는 일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신랑은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는 3남매 중 막내인데 매달 시부모님 생활비를 형제들끼리 모아서 보조해 드렸습니다. 생활비는 그렇다 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시부모님은 저희들만 바라보셨어요. 사는 것은 3남매가 다 고만고만한데 저와 신랑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던 것이었겠죠. 시아버지는 지병이 있으시고 얼마 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맨날 저와 신랑에게 앓는 소리를 하시고 신랑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은 눈치이니 신우랑 병원 알아보고 간병인까지 알아보고는 저희에게 병원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진짜 짜증만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 365일 안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라서 간병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입으로는 아프신 분이 병원은 안 가시고 매일 사우나를 가십니다. 자식들 만나기만 하면 매일 본인 아프다는 얘기만 하시니 자식들도 어머니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 누구보다 건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입으로만 아프신 분이기는 하지만 대놓고 당신이 시아버지 간병하시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냥 돈으로 때우자 생각했는데 신우는 자기가 아버지 보호자로 있으면서 간병을 할 테니 간병인 둘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늘 최저가 들여다보면서 쇼핑하고 뭘 사도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며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한 방에 털어가는 분들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면 될 것을 병을 키우고 키워서 병원에 가니 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금만 아프셔도 병원 가시라고 해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손에 돈이라도 쥐어드리고 병원을 가라 하거나 차에 태워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줘야지나 병원에 가셨죠. 무슨 아이를 달래듯이 무슨 일을 해도 해야 하니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매번 전화로 여기저기 아프다는 시어머니의 말씀도 듣고 흘리려 해도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신랑이 효자는 아닙니다. 결혼하고 갑자기 효자가 되는 남자도 많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고 본인 주장만 내세우는 분이신데 저보다 신랑이 시어머니를 더 싫어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재산을 팔아서 병원비도 하시고 생활비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신랑은 늘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가 아이에게 쓸 돈을 부모에게 써야 한다면서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 내는 달에는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말이 빌려가는 것이지 그 돈 돌려주신 적은 없어요. 신랑과 얘기하다가 시부모님한테 재산 안 받아도 좋으니 당신들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계산적이 되는 것 같아 죄스럽긴 하지만 시부모님 가지고 계신 부동산 나중에 상속세 내고 받게 될 것이고 부모 살아생전에 누가 더 냈고 누가 기여도가 높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나 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60대 후반이신 시어머니는 매일 징징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사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친척들 경조사비는 항상 최고치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매달 돈을 들인 것을 경조사비로 다 쓰시고는 저희에게 돈 없다 하시면 드렸어요. 당장 슈퍼에 갈 돈도 없다는데 안 줄 수도 없었습니다. 신랑과 얘기 끝에 우리도 시부모님처럼 가지고 있는 돈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대출 가득 받아서 집을 사버렸죠. 어차피 시부모님 때문에 빠듯한 생활인데 시부모님께 들어갈 돈 내가 깔고 앉아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시부모님 생활비 보조해드리는 돈은 드리던 대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시부모님께 지출되는 돈은 없애려고 대출을 그렇게 끌어모은 것이었죠. 이번에 병원비 저희에게 부담하게 하려고 할 때 담보대출 덕 좀 받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병원비와 신우의 간병비 요구를 거절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가 저희에게 병원비를 내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저희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 사서 돈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한 것을 어머니와 형님도 잘 아시지 않냐고 했더니 그래도 부모 병원비는 내야 한다고 하시길래 대출 액수를 말씀드렸죠. 시어머니와 신우 눈이 동그랗게 되면서 놀라 기절하려고 하더군요. 우리 지금 대출 원금 조금씩이랑 이자 내느라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니 뒤로 넘어갈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어쩌냐고 하시는데 신랑이 어쩌긴 뭘 어쩌냐고 부동산 팔아서 병원비 하시는 방법밖에 더 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못 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신우가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신랑이 누나는 딸이라고 형이랑 내가 내는 돈의 반만 내지 않았냐고 하고는 나중에 부모님 재산도 우리 몫의 반만 받을 것이냐고 했더니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그날 얄미운 신우에게 둘만 있을 때 제가 말했어요. 집을 사보니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억소리 나는 대출금의 이자보다 더 컸다고요. 우리 맨날 전세금 올려주느라 은행에 돈 빌리러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집 사지 않았으면 집 줄여서 갔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집값은 계속 오를 테니 여러 면에서 참 잘한 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생활비 내는 것도 앞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 내시고 나중에 부모님 재산도 두 분이 나눠 가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주버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병원비 같은 목돈 들어갈 일 있으면 시부모님 재산 증여받는 조건을 걸 수도 있으니 신우에게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우도 정말 쥐꼬리만큼이지만 부모님 생활비를 내긴 했으니 권리는 있지 않냐고 하면서요. 신우의 관리 안 되는 표정 보니 정말 시원했어요. 며칠 전에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집이라도 남겠다고요. 10년 내로 집 가까이에 경전철역도 생긴다고 하니 집값 오르는 속도가 대출이자 느는 속도보다 빠를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랑 말은 그래도 앞으로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그냥 속이 편해서 좋습니다. 집안에서 얽힌 복잡한 일 어디 가서 말하기도 뭐해서 일신사에 털어놓으려고 글 보냅니다. 글 읽어주시는 분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글에 공감하시면서 글을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키까지 크시면 금상첨화일 텐데 키는 몇인지 알 길이 없네요. 아무튼 제 글도 공감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받아 집 사신 것은 신의 한 수였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쓰니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눈이 높으셨나요?